늙으면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먹어. 흘리지 좀 마세요. 위임장도 쓴 적 없고 서명이 내 글씨가 아닌 것도 알아.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나도 어쩔 수 없이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래도 남의 건 안 훔쳤어. 밤마다 며느리 방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목소리라면 귀신이겠지만 이 이야기는 괴담이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왜 며느리 방에서 흘러나왔는지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양시 번화가에서 골목 하나를 꺾어 들어가면 순덕이네 백반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질 대로 벗겨져서 순자는 거의 읽히지 않았지요. 그래도 점심시간이면 줄이 골목을 빠져나가 횡단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건물 1층이 가게였고 2층은 살림집이었어요. 좁은 계단 하나로 이어진 상가주택이었지요. 가게 주인 강순덕, 올해 76살. 30년 동안 그 가게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떠난 뒤 15년은 혼자였어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아니었어요. 10,000번이 넘는 새벽을 똑같이 반복한 몸이 저절로 깨운 거지요. 이불을 걷고 일어서면 무릎뼈가 딱 소리를 냈습니다. 2층 안방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가게 부엌이었어요. 계단 14칸, 부엌까지 합쳐 20걸음 남짓이었지요. 그 사이에 허리를 한 번 펴고 한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쌀을 씻는 손이 찬물에 잠기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었어요. 된장을 풀고 멸치를 볶는 동안에야 겨우 손이 풀렸지요. 된장 끓는 냄새가 환풍기를 빠져나가면 골목 전체가 그 냄새에 젖었습니다. 냄새를 따라 단골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두 손이 세월을 전부 증명하고 있었지요. 손등에는 기름 튄 자국이 겹겹이 쌓여 흉터처럼 울퉁불퉁했습니다. 오른쪽 손목은 수만 번의 칼질 탓에 안쪽으로 살짝 꺾여 있었어요. 젓가락을 쥘 때마다 손목 힘줄이 툭 튀어나왔지만 그 손으로 하루에 100그릇이 넘는 밥을 퍼담았지요. 그렇게 모은 재산이 13억이었습니다. 식당이 들어있는 건물이 8억,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어요. 은행 정기예금 3억, 남편 사후에 수령한 종신보험금 2억. 전부 강순덕이라는 이름 석자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어느 점심시간이었어요. 3번 테이블 단골이 들어왔습니다. 10년 넘게 매주 수요일마다 된장찌개를 시키는 사람이었지요. 순덕이 밥을 퍼담으며 말했어요. 박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지요. 하고요. 상대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나 김 사장인데요. 주걱을 든 채 멈칫했지요. 아, 김 사장님이지. 내가 또 그랬네.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 순간이 한 달에 2~3번은 찾아왔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지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태수, 올해 50살. 안양시 외곽에 조그만한 인테리어 가게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동네 상가 도배나 바닥재, 교체 같은 소소한 일감으로 먹고 사는 수준이었지요. 대박을 치는 장사도 아니고 크게 망하는 장사도 아닌 딱 그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태수가 아니라 태수의 아내였어요. 한미정, 올해 48살.
전직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고객의 자산 구조를 파악하는 일을 수년간 해온 사람이었지요. 어떤 재산이 누구 명의로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읽어내는 게 직업이었어요. 한미정의 어머니는 미정이가 중학생 때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지요. 설거지와 빨래를 도맡았어요. 겨울에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약 한 번 사준 적 없는 집이었습니다. 밥상은 새어머니 아이들이 먼저 받았고 미정이는 그 아이들이 흘린 국물을 닦은 뒤에야 찬밥을 떠먹었지요. 무릎 꿇고 살던 14살이었습니다. 그 14살이 이를 악물었어요. 다시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실적을 올리고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지요. 올라온 사람은 내려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한미정이 그랬어요. 순덕은 이 며느리를 처음부터 경계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눈에 밟히는 게 있었거든요. 명절에 올 때마다 가방이 바뀌었어요. 손목의 시계가 바뀌었지요. 코트가 바뀌었습니다. 아들 월급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처녀는 언젠가 사고를 친다. 속으로 그 말을 삼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사고는 주식이었습니다. 권한 건 태수였어요. 인테리어 가게가 크게 벌리는 장사가 아니니까 종잣돈 좀 넣어보라고 한마디 던진 거였지요. 한미정이 단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좀 벌었어요. 맛을 들인 거지요. 그 다음부터 물렸습니다. 맞으면 될 걸 더 넣었고 더 넣으면 될 걸 빌려서 넣었어요. 카드론을 끌어다 주식에 쏟았고 카드론 이자를 사채로 막았지요. 총 부채가 7억이었습니다. 태수의 빚이 아니었어요. 전부 한미정이 만든 빚이었지요. 그런데 태수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주식하라고 했잖아. 이 한 문장 앞에서 매번 고개를 떨궜어요. 아내가 말하면 들었고 아내가 시키면 했지요. 사채업자 등살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5억의 금매로 내놓았어요. 1순위 대출을 갚고 급한 사채를 막았지만 3억이 남았지요. 태수가 가게를 찾아온 건 아파트를 넘기고 열흘쯤 뒤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직후였어요. 가게 안에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요.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고 있던 어머니 등 뒤로 접이식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한참을 바닥만 봤어요. 입이 3번 벌어졌다 닫혔지요. 4번째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행주를 쥔 손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싱크대를 등지고 천천히 돌아서서 아들을 봤지요. 사업이 어려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내한테 시켜서 온 얼굴이었지요. 30년 동안 사람 눈을 읽어온 장사꾼이 그걸 못 볼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아들이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태수는 빚이 7억이었고 아파트를 팔아 갚고도 3억이 남았다는 걸 그 자리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2층에 올라가 안방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이불보 밑에 갈색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현금 3천만 원. 30년 장사하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따로 빼둔 돈이었지요. 그 봉투를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3억짜리 빚에 3천만 원이 아무 소용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었지요. 태수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고개가 숙여져 있었어요. 태수야,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돌아서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행주질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지요. 3천만 원은 그날 저녁 한미정 손에 들어갔어요. 봉투 안 현금을 세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수에게 물었지요. 시어머니,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명의가 누구인지, 건물 8억, 예금 3억, 보험금 2억. 전부 어머니 단독 명예. 한미정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13억이 전부 한 사람 수중에 있다는 걸 확인한 뒤 의자에 깊숙이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지요. 며칠 뒤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자고. 아파트 팔아서 갈 데도 없으니 같이 살면서 어머니, 가게 일도 도우면 좋지 않겠느냐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가 왜 갑자기 효도를 하겠다고 나서는지, 그 눈빛 뒤에 뭐가 있는지 읽지 못했지요. 읽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현관 앞에 캐리어 2개와 이불 보따리가 놓였어요. 한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다며 같이 살면서 가게 일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순덕의 눈이 며느리 얼굴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입꼬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30년 장사꾼의 감각이 뭔가를 잡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건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어머니 곁에 오겠다는데 문을 닫을 수는 없었지요. 2층 큰 방을 내주겠다며 이불장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옷걸이를 정리하고 베란다 빨래를 걷어들이는 사이에 무릎에서 딱 소리가 2번 났어요. 며느리가 다가와 팔을 잡아주었지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한미정은 놓지 않았습니다. 팔을 잡은 손이 시어머니 팔뚝 굵기를 재듯 한 번 쥐었다 풀었어요. 76살 노인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손이었지요. 입주 첫 주부터 한미정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아침 7시면 된장찌개를 끓여 시어머니 앞에 상을 차렸어요. 가게가 끝나면 설거지를 도맡았지요. 속옷까지 손빨래를 했습니다. 약국에서 관절 영양제를 사왔어요. 저녁이면 시어머니 발에 보습크림을 발라주었지요. 갈라진 뒤꿈치를 엄지로 천천히 문지르는 며느리의 손길에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서서 일한 발바닥이었어요. 굳은 살이 두껍게 올라와 있었고 뒤꿈치 갈라진 틈에는 된장 냄새가 씻어도 빠지지 않았지요. 한미정은 그 틈을 하나하나 크림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크림을 바르던 손이 발 뒤꿈치에서 잠깐 멈췄어요. 갈라진 살 사이를 손톱으로 긁어내다가 눈이 발이 아니라 허공을 보고 있었지요. 받아본 적 없는 것을 자기 손으로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한미정 안에서 이상한 것을 깨웠습니다. 불쌍함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노인은 이걸 받는 사람이라는 감각이었지요.
크림을 바르는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고 하며 발을 움츠였어요. 한미정은 미안하다며 힘을 빼고 다시 발랐지요. 순덕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보지 못했어요. 석 달이 지났지요. 순덕의 경계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상이 차려져 있고 저녁마다 발에 크림이 발라지고 가게 일도 한결 수월해졌으니까요. 어쩌면 전년도 사람이 달라진 건가 하는 생각이 올라오려 했지요. 그 생각이 자리 잡기 전에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넉 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려서 술이 막혔다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이틀이면 된다고 급한 전화는 자기 폰으로 하시라고 했지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핸드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에 한미정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구청에 갔어요. 건강검진 서류가 필요하다며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자고 했지요.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혔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직접 서명했어요.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 맞으시냐고 물었지요. 네, 하고 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서서 가방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한미정 가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 종이가 무엇에 쓰일지 76살 가게 주인은 몰랐습니다. 화장대 서랍 안 인감도장도 자리를 옮겼어요. 거실 서랍에 넣어두겠다고 며느리가 말했지요. 며칠 뒤 서랍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던 은행 거래 내역서와 보험 안내문도 보이지 않았어요. 핸드폰, 인감증명서, 도장, 서류. 4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졌지요. 순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년 장사를 하면서 거래처가 돈을 떼먹기 전에 보이는 패턴을 수없이 봐왔어요. 장부를 달라, 도장을 빌려달라, 서류를 맡아두겠다. 순서가 똑같았지요. 감히 증거로 바뀐 건 며칠 뒤였습니다. 오랜 벗 박종구가 찾아온 날이었어요. 72살 안양 수산시장에서 4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명절마다 오가던 사이였습니다. 대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중간쯤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지요. 택배 기사였다고 한미정이 말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2층 창문을 열었어요. 골목 끝에서 멀어지는 등이 보였지요. 파란 점퍼 등판에 안양수산이라는 노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아니었어요. 창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핸드폰이 사라진 것, 인감증명서를 빼간 것, 도장이 옮겨진 것, 서류가 없어진 것, 벗이 쫓겨난 것. 점 5개가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가게는 아직 열려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된장을 풀었지요. 일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순덕의 눈은 며느리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5달째에 접어들자 가게가 닫혔어요.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단골들에게 문자가 나갔지요. 건강이 안 좋아서 당분간 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셔터에 사정상 휴업합니다라는 종이가 붙었어요. 순덕이 알게 된 건 아침에 내려갔을 때였지요.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올리려고 손을 뻗었더니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내 가게를 왜 내가 닫아?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지요. 2초쯤 봤습니다. 한미정이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목소리를 낮춰 한 번 더 말했지요. 순덕은 더 밀지 않았습니다. 싸우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꺼낸 말이었지요. 확인은 됐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된장 냄새가 골목에서 사라진 아침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미정이 거실에서 시어머니를 앞에 앉혔습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다며 본인 맞다고 대답만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수화기가 귀에 닿았지요.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강순덕입니다.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1949년 3월 12일. 며느리가 수화기를 넘겨받아 나머지를 처리했습니다. 수화기를 넘겨받는 며느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순덕은 그 떨림을 봤지요. 은행 확인 전화에 손이 떨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지요. 두 번째는 며느리 손이 안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돌려받으며 순덕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별것 아니라고 웃었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참았어요. 예금 3억이 먼저 나갔지요. 보험금 2억이 뒤를 따랐습니다. 순덕의 이름으로 묶여있던 5억이 두어 달 사이에 전부 빠져나간 거였어요. 빚 다 갚으면 사람 되겠지. 증여해준 셈 치자. 태수가 털어놓은 빚이 7억이었고 아파트를 날린 뒤 3억이 남은 것도 알고 있었어요. 5억이면 빚을 갚고도 남습니다. 저것들이 빚을 청산하고 사람답게 살면 돈은 아깝지만 그걸로 된 거라고. 76살 어머니는 그렇게 계산했지요. 아들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3번을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힌 게 1번, 돈이 빠져나간 게 2번. 3번째는 아들 부부가 이 집을 나가는 것으로 끝나길 바랐어요. 6달쯤 되었을 때 한미정이 태수에게 말했어요. 빚을 다 갚았으니 이제 나가서 살자고요. 며칠 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습니다. 한미정이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며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다고요. 들어올 때 2개였던 캐리어가 나갈 때는 3개가 되어 있었지요. 잘 살아라.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눈이 떠졌어요. 셔터를 올렸지요. 골목에 된장 냄새가 다시 퍼졌습니다. 혼자였어요. 다시 혼자였지요. 그런데 발이 가벼웠습니다. 5억이 사라진 자리가 텅 비어 있었지만 가벼운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나간 거였지요. 3달이 흘렀습니다. 한미정은 그 3달 동안 다시 풀려 있었어요. 시어머니 돈으로 빚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있었지요. 전셋집을 얻고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주식 화면이었어요. 7억을 만들었던 그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 올라갔지요. 한 달 만에 전세금에 손을 댔습니다. 2달 만에 바닥이 보였어요. 3달째의 집을 빼야 했지요. 어느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캐리어 2개, 이불 보따리, 한미정이 서 있었지요. 3달 전에 3개로 나간 캐리어가 2개로 줄어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어요. 금목걸이가 없었지요. 손목의 시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또 말아먹은 거였어요. 춘덕의 손이 문틀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5억을 들고 나가서 3달 만에 빈손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태수가 입을 열었지요.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잠깐만 신세를 지겠다고요. 그래, 들어와.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이니까 여는 거지 며느리 때문에 여는 게 아니라는 걸 그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지요. 76살 장사꾼이 3번째로 참은 거였습니다. 4번째가 남아있다는 걸 이때는 아직 몰랐거든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3달 전 처음 들어왔을 때 한미정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속옷을 손빨래하고 발에 크림을 발랐어요. 가면을 쓰는데 3달을 들였지요. 2번째는 가면이 없었습니다. 춘덕도 달랐어요. 이번에는 경계를 풀지 않았지요. 5억을 들고 나가서 3달 만에 빈손으로 돌아온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이 집에 남은 건 건물 8억뿐이었어요. 전년이 다음에 노릴 게 뭔지 30년 장사꾼이 모를 리 없었지요. 문을 열어준 다음 날 가게가 아직 열려 있을 때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산시장까지 버스 2 정거장이었어요. 박종구의 생선 갑판대 앞에 섰지요. 비린내와 얼음 녹는 물 냄새가 발밑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가게 열쇠를 꺼내 종구 손에 쥐어줬어요. 건물 뒷문 열쇠였지요. 앞 셔터는 자물쇠가 걸려도 뒷문은 이 열쇠로 열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2달 안에 연락 없으면 이 열쇠 들고 가게에 와라.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경찰이든 변호사든 내가 아는 사람 다 데려와라. 종구가 눈을 가늘게 떴지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춘덕은 다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2번째 들어왔다는 것,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다는 것만 말했지요. 내 감이 맞으면 가게 문이 또 닫힐 거야. 그때 내가 움직여야 해. 투박한 손이 열쇠를 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 위를 한번 두드렸어요. 알았다는 뜻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지 열흘 만에 가게 셔터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단골들에게 문자가 나갔어요. 건강이 악화되어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었지요. 이번에는 치매 증세가 있어서 장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방을 옮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용도실이었지요. 3평짜리 방. 세탁기와 건조대 사이에 가니 침대 하나. 이불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세탁기 위 선반에 먼지 쌓인 유성 매직이 하나 놓여 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주에 다용도실 문 바깥쪽에 걸쇠가 달렸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 나사 4개. 전에는 없던 것이었지요.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어요. 가게를 빼앗긴 건 참았지요. 돈을 빼간 건 참았습니다. 나갔다 돌아온 것도 받아줬어요. 그런데 문에 걸쇠가 달린 순간 76살 장사꾼의 눈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이건 아들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 문제다. 3번을 참은 사람이었습니다. 4번째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식사가 줄었지요. 첫 주에 석 끼를 차려주던 며느리가 2끼로, 며칠 뒤에는 1끼로 줄였습니다. 아침에 식은 밥 1공기와 김치 1접시가 다용도실 문 앞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밥알이 딱딱하게 굳어 숟가락에 잘 떠지지 않았지요. 발 뒤꿈치에 크림을 발라주던 손이 식은 밥을 바닥에 내려놓는 손이 되는데 1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밥을 가져다 주면서 한미정이 국물을 보고 혀를 찼어요. 늙으면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먹어. 문을 닫았지요. 문 닫는 소리가 벽을 울렸습니다. 앞치마로 국물을 닦으려는데 앞치마가 없었어요. 며칠 전에 한미정이 가져갔지요. 30년 동안 가게에서 입던 그 앞치마를 검은 쓰레기 봉투에 넣는 걸 화장실 가다가 봤습니다. 가게도 안 하시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 했지요. 30년치 된장 냄새와 기름 냄새가 검은 봉투 안으로 사라졌어요. 경로당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한미정이 시어머니를 씻기고 옷을 입혀 데리고 나갔어요. 어르신들 앞에서 팔을 잡아주며 걸었지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셔서 제가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미정이 팔을 놓으며 말했지요. 다음에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머니. 동네 사람들 앞에서 소품으로 쓰인 거였습니다. 같은 주에 한미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받았어요. 순덕이 화장실을 가려고 걸쇠가 풀린 틈에 계단 위에 서 있었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어. 순덕은 계단 난간을 잡고 서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지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떨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손이 멈춘 뒤에 일어섰지요. 거울 속 얼굴을 봤습니다. 눈에 물기가 없었어요. 물기 대신 다른 것이 들어 있었지요.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미정이 밥을 가져다 줄 때 멍한 눈으로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우리 집이 맞느냐고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밥을 2 숟갈 뜨고는 다시 물었지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한미정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질문을 같은 톤으로 반복한 걸 확인한 뒤 문을 닫고 나갔어요. 문 닫는 손이 평소보다 가벼웠지요. 76살 노인이 하루빨리 망가져야 자기 계획이 완성되니까요. 밥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힘이 없는 것처럼 손목에서 힘을 빼고 밥알을 잠옷 위로 떨어뜨렸어요. 눈으로는 바보 노릇을 하면서 귀는 열어뒀지요. 한미정은 시어머니 앞에서 입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끊지 않은 채 다용도실 문을 열고 밥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7억 5천이요. 네,
금매로요. 건물주가 고령이라 빨리 처리해야 해요. 벽을 보고 앉아 중얼거리던 노인의 귀가 그 숫자를 잡았지요. 7억 5천. 내 건물이 8억인데 깎아서 내놓은 거였습니다. 며칠 뒤 한미정이 또 전화를 하면서 밥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장소와 날짜가 나왔지요. 시어머니를 흘끗 봤습니다. 밥그릇 위에 고개를 숙이고 밥알을 흘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고 방을 나갔지요. 일부러 흘린 밥알이었습니다. 떨어진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입에 넣었어요. 한 알도 버리지 않았지요. 화장실 시간을 노렸습니다. 어느 오후 걸쇠가 풀렸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크게 신음을 냈지요. 한미정이 2층 큰 방으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맨발이었지요. 나무 바닥이 차갑게 발에 닿았습니다. 현관 옆 신발장 위에 한미정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지퍼를 열었지요. 서류 뭉치 사이에 접힌 A사 용지 한 장. 위임장이었습니다. 위임자 강순덕, 수임자 한미정. 하단 서명란에 눈이 갔어요. 내 글씨가 아니었지요. 30년 동안 식자재 주문서에 이름을 쓰고 납품 영수증에 서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위임장 위에 강순덕은 글씨체가 비슷했지만 덜 받침의 꺾임이 달랐어요. 흉내는 냈으나 30년치 손버릇까지 베끼지는 못한 거였지요. 위임장 상단에 적힌 부동산 표시를 읽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건물 주소와 면적. 매도 조건란에 매매 대금 7억 5천만 원. 하단에 중개업소 이름이 있었어요. 태평부동산 안양역 앞. 서류를 원래대로 접어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지요. 2층으로 올라와 화장실 문을 내리고 다용도실로 돌아갔습니다. 간이 침대에 앉았어요. 카드가 4장이었지요. 건물 금매 가격, 계약 장소, 위임장 위조, 서명이 내 글씨가 아니라는 것. 이 4장을 계약 현장에서 꺼내면 며느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어요. 3평짜리 방에 갇혀 있는 사람이 부동산 사무실에 갈 방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방법을 며느리가 만들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소유자 본인 확인을 요구하면 한미정이 나를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사이에 한미정은 바빠졌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방에서 자기 목소리가 새어 나왔지요. 강순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1949년 3월 12일. 또박또박한 자기 목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전화뱅킹 인증을 시키면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게 했던 게 녹음이었던 거지요. 며느리가 다음 인증에 쓸 목소리를 편집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내 목소리가 내 돈을 빼가는 데 쓰이고 있었지요.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소리가 멈출 때까지 눈을 감지 않았어요. 한미정은 허위 진단서도 받았지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출신 요양원 원장 최광수에게 500만 원을 주고 중등도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샀습니다. 태수를 청구인으로 세워 성년후견
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넣었어요. 건물 가계약금 5천만 원이 들어왔지요. 그 돈으로 한미정은 또 풀렸습니다. 백화점 쇼핑백 2개를 들고 돌아오는 소리가 2층까지 올라왔어요. 시어머니 건물 가계약금으로 쇼핑을 하고 시어머니는 3평짜리 방에서 식은 밥을 먹고 있었지요. 동네에서는 여전히 효녀였어요. 슈퍼 사장에게 시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힘들다며 한숨을 쉬어 보였지요. 슈퍼 사장이 안 됐다며 고개를 끄덕일 때 한미정의 가방 안에는 면세점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미정의 전화 통화가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지요. 태평부동산 중개사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위임장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소유자 본인이 직접 나와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본인 확인이 안 되면 계약 자체를 못 하겠다고요. 한미정이 따졌지요. 위임장이 있는데 왜 본인이 나와야 하느냐고. 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7억이 넘는 거래에서 본인 확인 없이는 자기도 책임을 못 진다고요. 한참 침묵한 뒤에 알겠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용도실 안에서 이불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며느리가 나를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저녁 태수가 2층으로 올라왔어요. 부엌에서 데운 된장국 한 그릇을 들고 있었지요. 걸쇠를 열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국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된장을 너무 많이 풀어서 짰습니다. 하지만 뜨거웠어요. 식은 밥이 아니라 뜨거운 국을 가져온 거였지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감싸 쥐는 어머니의 손이 보였어요. 기름 튀김 자국이 겹겹이 남은 손등, 꺾인 손목, 3천만 원짜리 봉투를 건네던 그 손이었지요.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문을 닫고 걸쇠를 다시 잠갔어요. 1층에서 한미정이 불렀지요. 여보, 뭐해?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된장국을 한 모금 떴어요. 짜디 짰지요. 하지만 끝까지 마셨습니다. 내일이면 계약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데리고 나갈 거였지요. 끌려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발로 걸어 나가는 거였습니다. 30년 장사꾼의 마지막 장사가 내일이었거든요. 종구에게 열쇠를 맡긴 지 2달이 넘었어요. 연락이 없었지요. 종구가 움직였을 거였습니다. 종구는 열쇠를 받은 뒤 매일 가게 앞을 지나가며 확인했어요. 셔터가 내려간 걸 보고 일주일을 기다렸지요. 연락이 없자 뒷문 열쇠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가 비어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갔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지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미정이 나와서 어머니가 요양 중이라고 했습니다. 종구는 돌아서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확신했어요. 그 발로 윤재호를 찾아갔지요. 윤재호 법무사. 수산시장 상인회에서 등기 업무를 오래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등기부를 떼봤어요. 소유권은 강순덕 명의 그대로였지요. 이전 등기도 없었고 근저당 설정도 없었습니다. 등기부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종구가 전해준 정황이 걸렸지요. 가게가 닫혀 있고
주인과 연락이 안 되고 며느리가 사람을 막고 있다. 건물을 팔려는 거라면 매물이 중개업소에 먼저 나갈 거였습니다. 아는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안구 쪽에 대지 몇 평짜리 상가주택 매물 나온 거 없느냐고 물었지요. 중개업자가 바로 답했습니다. 7억 5천 금매로 나온 상가주택이 있다고 했어요. 이미 태평부동산에서 매수자를 잡아서 계약이 들어간다는 소문이었지요. 태평부동산. 그 이름을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거래 관계가 있는 업소였어요. 등기 업무를 몇 번 같이 한 사이였지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갔습니다. 중개사를 만나 단도직입으로 말했어요. 만안구 쪽 상가주택 금매건 매도인이 76살 어르신인데 며느리가 대리로 나왔다면서요. 그 위임장을 보자고 했지요. 중개사가 서류철에서 위임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서명란을 들여다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 서명 위조됐을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소유자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닌 것 같다고요. 지금 그 어르신이 며느리한테 감금당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경찰에 고발장을 넣을 거고 이 거래 그대로 진행하면 사장님도 엮인다고 말했지요. 중개사 얼굴이 굳었어요. 7억 5천짜리 거래에서 위임장이 위조면 자기도 머리가 아파지는 거였지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도인 측에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소유자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겠다고요. 윤재호가 한마디를 더 박았지요. 계약 당일에 경찰이 나올 거라고. 그날까지 매도인 측에는 경찰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요. 중개사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넣었어요. 피고발인 한미정, 혐의는 감금 및 노인학대. 종구의 진술서가 첨부되었지요. 수사관에게 건물 매매 계약 일자를 알려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잡아야 증거를 없앨 틈이 없다고요. 수요일 아침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어요. 순덕이 종구에게 열쇠를 맡기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였지요. 며느리가 두 번째 들어오던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수산시장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76살 장사꾼의 그 판단이 모든 것을 바꾼 거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8시 한미정이 다용도실 걸쇠를 열었습니다. 2달 만에 따뜻한 물이 몸 위로 흘렀어요. 며느리가 수건으로 등을 닦아주는데 금뼈가 손에 잡힐 만큼 살이 빠져 있었지요.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목도리를 둘렀어요. 현관 거울 앞에 세웠지요. 거울 속 모습은 1년 전보다 한 뼘은 줄어 보였습니다. 한미정이 거울 속 시어머니를 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지요. 이내 고개를 돌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2달 만에 밟는 바깥 땅이었어요. 발바닥에 아스팔트에 차가운 감촉이 올라왔지요. 12월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떴어요. 다용도실 천장이 아니라 진짜 하늘이었지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멍한 눈이었어요. 2달 동안 연기해온 그 눈이었지요. 그 눈 뒤에서 머릿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종구에게 열쇠를 맡긴 지 2달이 넘었어요. 연락이 없었지요.
종구가 움직였을 거였습니다. 태평부동산 9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지요. 한미정이 시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옆에 섰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멍한 눈이었지요.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이 중개사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본인 맞다고 고령이시라 제가 설명드리겠다고요. 매수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한미정이 중개사에게 물었지요. 전화를 걸어보겠다며 중개사가 자리를 떴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한미정이 사무실 밖을 내다봤지요.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를 보고 있었지요. 멍한 눈 뒤에서 글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매도인 강순덕. 매매 대금 7억 5천만 원. 하단 매도인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지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매수자가 아니었어요. 파란 점퍼. 등판에 안양수산이라는 노란 글씨가 찍혀 있었지요. 한미정의 눈이 그 글씨 위에서 멈췄습니다. 박종구 뒤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뒤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지요. 한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었어요. 시선이 박종구, 양복, 경찰관 사이를 빠르게 오갔지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순덕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초점 없이 벽만 보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단골 입맛을 읽고 거래처의 속셈을 읽고 며느리의 거짓말을 읽어온 눈이었지요. 계약서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매도일란에 적힌 자기 이름을 짚었어요. 여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나는 이 건물을 판 적이 없어. 한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지요. 위임장도 쓴 적 없고 서명이 내 글씨가 아닌 것도 알아. 내 이름 디귿. 받침은 저렇게 안 꺾여.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된장을 풀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중개사를 받지요. 여기서 경찰에 전화 좀 해주세요. 내 며느리가 내 건물을 내 허락 없이 팔려고 했어요. 위임장 서명도 위조했고 나를 2달째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이 서 있었지만 순덕은 그걸 모르고 한 말이었어요.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한 거였거든요. 한미정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2 손으로 잡았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나도 어쩔 수 없이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래도 남의 건 안 훔쳤어. 며느리의 등이 사무실 벽에 닿았지요. 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요. 언제부터 연기였어요? 내가 내 생년월일 물어본 날부터. 한미정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돌아가고 있었지요. 경찰관이 다가갔습니다.
노인학대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한다는 말이 사무실에 울렸어요. 양손이 등 뒤로 돌아갔지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봤어요. 순덕도 봤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건 2달 만이었습니다. 한미정의 입이 벌어졌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경찰관이 팔을 잡아 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지요. 박종구가 옆에 앉았습니다. 투박한 손이 마른 손등 위에 얹혔어요. 순덕은 종구를 봤어요. 종구는 아무 말 없이 손등 위에 손에 힘을 줬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테이블 위 계약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반으로 또 반으로 코트 주머니에 넣었어요. 1시간쯤 뒤에 태수가 왔지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꿇지 마라. 무릎이 반쯤 접힌 채 멈췄지요. 내가 걸쇠를 안 연 것도 안다. 아내 목소리에 손 내린 것도 안다. 태수의 눈에 물이 차올랐어요. 빚은 내가 갚아라. 내가 주식하라고 했으니 내 빚이야. 내 돈 말고 내 손으로. 고개가 떨어졌지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말은 안 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다. 그게 내 벌이야. 태수의 어깨가 꺾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박종구가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무실을 나갔어요. 12월 바람이 불었지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한미정 사문서 위조, 사기, 감금, 노인학대, 징역 7년, 최광수, 허위진단서 작성, 징역 2년, 태수, 감금 방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경찰이 집에서 압수한 것은 3가지였어요. 다용도실 문 바깥쪽 스테인리스 걸쇠, 화장대 서랍 안 강순덕 명의 인감도장, 2층 큰 방 노트북. 노트북 안에는 음성 편집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지요. 시어머니 목소리를 잘라 붙인 파일이 12개. 다음 전화뱅킹 인증에 쓰려고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었어요. 매수인이 지급한 가계약금 5천만 원은 한미정이 이미 써버린 뒤였지요. 백화점 쇼핑백과 호텔 뷔페와 면세점에서 녹은 돈이었습니다. 매수인은 한미정을 상대로 5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을 넣었어요. 빚을 갚으려고 시작한 일이 빚을 늘려서 끝난 거였지요. 예금 3억, 보험금 2억, 현금 3천만 원. 5억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건물 8억 하나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눈이 떠졌어요. 이불을 걷고 일어서니 무릎뼈가 딱 소리를 냈지요. 계단을 내려가 부엌에 섰습니다. 쌀을 씻었어요. 된장을 풀었지요. 멸치를 볶았습니다. 셔터를 올렸어요. 간판이 새로 칠해져 있었지요. 박종구가 페인트를 사왔고 수산시장 후배가 사다리를 잡아줬습니다. 순자가 제일 크게 쓰여 있었어요. 태수가 가게를 찾아온 건 선고 다음 날이었지요. 구석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반찬을 더 달라는 말도
어머니에게 말을 거는 것도 없었어요. 한 그릇을 천천히 비우고 계산대에 10,000원을 놓았지요. 거스름 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봤어요. 10,000원짜리를 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지요. 저 등짝이 평생 내 눈에 밟히겠구나. 그 말을 삼키고 다음 손님 밥을 퍼담았습니다. 그 주에 안양시청을 찾아갔어요. 슬리퍼를 벗고 구두를 신었지요. 30년 동안 가게에서만 신던 발이 구두 안에서 어색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기부 의사를 밝히자 담당자가 윗선에 보고를 올렸어요. 8억짜리 건물이었지요. 1시간 뒤에 부시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부시장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순덕은 손을 내밀다가 멈칫했지요. 기름 튀김 자국이 겹겹이 남은 손이었습니다. 부시장이 먼저 그 손을 잡았어요. 기부 증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지요. 무료 어르신 식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순덕이네로 해달라고요. 아들한테는 이 가게에서 밥 한 끼 먹을 권리만 남기겠다고 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썼지요. 30년 동안 식자재 주문서에 쓰던 그 글씨 그대로였습니다. 디귿 받침이 안쪽으로 단단하게 꺾여 있었어요. 부시장이 물었지요. 정말 괜찮으시겠느냐고요. 30년 동안 밥을 해서 번 돈이야. 밥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부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담당 공무원도 고개를 숙였지요. 순덕은 증서를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구두가 불편했습니다. 시청을 나서자마자 슬리퍼로 갈아 신었지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3,000만 원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이불보를 들추고 빈 바닥을 손으로 한 번 쓸었어요. 이불보를 다시 덮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동작이었지요. 빈 서랍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가 왜 비었는지를 잊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내일 새벽 4시 또 눈이 떠질 거예요. 쌀을 씻고 된장을 풀고 멸치를 볶겠지요. 순덕이네 백반은 내일도 문을 엽니다. 새벽 4시에. 순덕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나요? 사연의 주인공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택과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